창설 76주년을 맞은 해병대는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중심으로 공직이동 해병대로의 진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상륙 기동헬기 마리온의 전력화 완료와 상륙 공격헬기 MAH의 초도 비행 성공, 전투실험부대 아이언마린 대대 출범 등 미래 전장에 대비해 발전을 거듭하는 해병대에 대해 알아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생도들의 견문을 넓히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7개 민간대학과 학점 교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54명의 생도가 민간대학교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학점 교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육사생도를 만나 해당 제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공군이 오는 21일부터 3주 동안 UAE 알다프라 공군기지에서 열리는 2025 데저트 플래그에 참가합니다. 다국적 대규모 연합훈련 데저트 플래그의 참가국은 미국과 영국, 독일 등 13개국이며 우리 공군은 지난 2023년부터 참가해 올해로 세 번째입니다. 훈련 참가 요원들은 주야간 저고도 침투와 비포장 활주로 착륙 훈련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해병대가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 주관으로 해병대 창설 76주년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오늘의 해병대는 선배 해병들의 희생과 헌신, 현역 장병들의 땀과 열정으로 존재한다며 해병대 깃발 아래 화합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된 모범 장병과 군무원에게 해병대 핵심 가치인 충성, 명예, 도전상을 수여하며 해병대의 자긍심을 높이는 창설 기념식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앞선 보도에서처럼 창설 76주년을 맞은 해병대는 미래 전장을 준비하는 강한 군대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안보 환경의 변화, 그리고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 속에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중심으로 공직이동 해병대로의 진화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해병대는 6.25 전쟁 당시 미 해병대로부터 지상부대와 항공전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공지통합 전투력의 중요성을 체감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난 2017년 상륙 기동 헬기 마리논의 전력화를 시작해 독자적인 항공전력 확보에 박차를 가했으며 2023년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MAH 시제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마리논의 무장형인 MAH는 소형 무장 헬기 LAH 미르온에서 검증된 항전 무장 체계를 적용한 형태로 국산 헬기 최초로 공대공 유도탄까지 장착된 게 특징입니다. MAH는 마리논이 적지에 강습할 때 공중 엄호는 물론 지상부대 화력 지원 능력도 갖출 예정인 만큼 공중 화력을 담당할 핵심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AH는 내년 말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잠정적으로 오는 2028년 전력화할 예정입니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기반의 전력구조 정립도 본격화됩니다. 도서방위용 무인기, 과학화 경계 시스템, 고속 전투 주정 확보와 함께 전장 기능별 드론 전력과 해병대 고유 플랫폼 계열화가 추진 중입니다. 해병대 전력 혁신의 중심에는 아이언마린 전투실험 대대가 있습니다. 국방혁신 4.0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아이언마린 대대는 미래 전장에서의 실전 운용을 목표로 실기동 훈련과 워게임 실험을 반복해왔습니다. 올해까지 전투실험 부대 운용을 거쳐 내년부터는 여단급 규모로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병력 구조는 병력 자원 감소를 고려해 간부 중심의 전투부대 편성으로 전환하고 비전투 분야에서는 민간 아웃소싱과 민간 군사기업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전 개념의 발전도 이뤄집니다. 상륙작전은 기존의 소모전 개념에서 벗어나 고기동 분산전 중심의 유연한 작전 개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략 도서 방위 작전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세적 작전을 탈피해 도서를 전진기지로 삼아 공세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와 AI 기반 감시 시스템 등 첨단 기반 전력 확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미래 안보 환경 속 해병대는 강한 해병을 뛰어넘어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스마트한 공지기동 해병대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전반기 장성 인사 시기에 대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4월에서 5월 사이에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대행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지 의원의 질의에 원래 시기적으로 4, 5월에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대행은 시기를 놓치면 인사관리에 대한 심대한 문제가 생긴다며 4월에 전역해야 하는 장군이 있고 전역 자리를 보직해야 하는 문제들이 병합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대행은 새롭게 장군으로 진급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하기에 고민하고 있다며 유념에 적절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보도에 민간 대학생과 외국군 생도들이 육군사관학교에서 학점 교류를 진행하는 모습을 전해드렸는데요. 민간 대학교에서 학점 교류를 수강하는 육사 생도들도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학점 교류 강의를 듣고 있는 사관 생도를 백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점 교류 강의를 수강하는 육사 생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수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로 육군사관학교 정복을 입은 사관생도 한 명이 보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학점 교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조규성 생도, 육사에서 AI 데이터 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조생도는 고려대학교에서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다양한 견문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학점 교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육사는 2019년부터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7개 민간대학과 학점 교류를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54명의 생도가 민간대학교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생도들은 정예장교로 거듭나는 과정 안에서 더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유연성과 수월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도 생활은 정예장교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넓은 세상을 좀 더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과 군 내부에서 습득할 수 있는 경험이 다른 만큼 학점 교류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는 상호 간의 교류를 바탕으로 견문을 넓힐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깥에 있는 일반 대학생들이 오히려 조규성 학생의 질문이나 수업 참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배워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 또 조규성 학생도 또 사관학교라는 그 틀에서 좀 더 벗어나서 이제 일반적인 컴퓨터 개론적인 측면에서의 지식이나 관점도 또 많이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 대학생과 사관생도가 학업을 이유로 마주칠 일이 흔하지 않기에 서로에게 모두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는 시간. 소중한 한 학기의 시간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방금 보도한 육군사관학교의 외부대학 학점 교류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백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육군사관학교가 진행하는 학점 교류 이게 언제부터 또 어느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육군사관학교의 학점 교류는 2019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소통 도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서울대와 고려대를 비롯한 7개 민간대학과 학점 교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생도 43명, 올해는 54명이 학점 교류를 통해 민간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작년부터 민간대학생이 육사에서 학점 교류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육사 학칙 제29조 학점 취득 및 학점 교류 6항에 따르면 교장은 학점 교류 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의 학생에 대해 본교에서의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작년에 고려대와 성균관대 그리고 서울시립대 학생이 육사에서 수업을 들었고 올해는 고려대와 서울여대 학생 5명이 육사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육사는 2019년부터 서울대, 고려대 등 7개 민간대학과 학점 교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학과 학점 교류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고 이를 통해 장교 양성 교육의 유연성과 수월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백 기자가 했던 보도를 보니까 캐나다 생도들이 수업을 듣는 모습도 있던데 이 관련 내용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기존의 육사에는 해외 사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러 온 생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4년의 한국육사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뒤 졸업 후 모국에서 임관하고 한국에서도 일부 생도가 해외 사관학교로 파견돼 정식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부분은 이와 별개로 한 학기 동안의 교환학기를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한 5개 학교에서 11명의 외국군 생도가 한국 육사에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듣고 있고요. 이와 함께 한국에서도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폴란드의 4개 학교로
8명의 생도가 한 학기 동안 파견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시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 수업을 수강하는 생도들과 학생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취재를 진행해 보니 학점교류 사업이 생기며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육사의 전문적인 수업을 수강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이 컸습니다. 또한 육사는 한 강의의 최대 정원이 20명인 만큼 소수정의 수업을 지향합니다. 그렇기에 교수와 학생 사이에 더욱 밀접한 소통이 가능한데요. 관련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 교수님하고 저희 학생들 간에 되게 상호교류가 굉장히 모교에서 듣는 수업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 민간대학의 강의를 듣는 생도들도 육사에만 국한되지 않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어서 학점 교류의 기회가 정말 유용하고 소중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또 백 기자가 같은 학교를 먼저 나온 선배의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후배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네. 뿌듯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타 대학과의 교류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학교 계획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육군사관학교는 앞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학별 10명 이내의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학기에 학점 교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선정된 학생은 육사에서 한 학기 동안 최대 6학점 2과목의 범위 안에서 수업을 수강하게 됩니다. 외국구를 대상으로 한 교환학기도 지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육사 생도들도 국내의 대학과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점 교류 수업의 기회를 계속해서 받을 전망입니다. 육사의 이러한 노력은 군과 사회를 연결하는 소중한 기회로 생도들의 성장과 학교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통과 도전을 위한 육사의 노력,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교육의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 백 기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공군이 2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데저트 플래그에 참가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로 향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아크 부대가 최초로 합동 고공 강화와 근접 항공 지원 훈련에 동참합니다.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데저트 플래그 훈련은 UAE 공군이 매년 주관하는 다국적 연합 훈련입니다. 참가국은 전투기 분야와 기동기 분야로 나뉘어 상호 운영과 전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훈련에 임합니다. 우리 공군은 2023년부터 기동기 분야에 참가해왔으며 올해도 기동작전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UAE로 향했습니다. 15일 공군 5 공중기동비행단 소속 C-130H 수송기 한 대와 조종사, 정비사, 공정통제사로 구성된 30명의 장병이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훈련 참가 요원들은 3주간 주야간 저고도 침투와 화물 투하, 비포장 활주로 착륙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연합작전 능력을 신장하고 사막 같은 낯선 환경과 고위협 전장 상황에서의 작전 이해도를 한층 증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UAE 군사훈련협력단 고공팀과 합동화력 관측관이 최초로 합동 고공강화 및 근접 항공지원 훈련에 동참합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과거 북한군이 벌인 비무장지대 내 트럭 기습 공격 사건 57주년을 맞아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1968년 4월 14일 북한군은 공동경비구역으로 향하던 유엔군 보급 트럭을 기습 공격해 미 육군 제임스 앤더슨 하사와 레리 우드 일병,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이선규 상병과 김기용 일병을 살해했습니다. 북한군은 트럭을 향해 소총과 기관총, 그리고 수류탄으로 공격을 가했으며 사건 현장엔 소련제 수류탄 파편과 탄피들이 발견돼 만행의 증거물로 채택됐습니다. 유엔군 공동경비대대 대대장 다니엘 블랭크논 중령은 추모사를 통해 이들의 희생은 자유의 대가와 부대 임무에 대한 사명을 상기시켜준다며 습격이 있던 그날처럼 한미장병은 여전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엔 유가족 3명도 참여해 습격 현장에 헌화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첨단 기술을 빠르게 국방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 신속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사업으로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 체계를 선정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 대응 체계는 전차에 제머를 장착해 적드론을 무력화하는 체계입니다. 제머는 전차를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장치로 이번 체계는 일반 드론뿐 아니라 수직으로 빠르게 하강하는 자폭 드론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지난해 공모를 통해 접수한 다양한 아이디어 중 군사적 필요성과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선정했습니다.
이번 신속사업 선정으로 우리 군은 적 드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적시적으로 도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군은 특정 지역 내 적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있었으나 개별 전차까지 방어하는 무기체계는 없었습니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개별 전차도 제밍을 통해 적 드론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사청은 다음 달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주관으로 입찰 공고를 실시해 올해 안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2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군에 배치해 시범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일상에서 접하기 쉬운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국민의 보훈의식을 높이면서 보훈문화 콘텐츠를 K콘텐츠 장르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총 20억 원 규모의 보훈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에 나섭니다. 보훈문화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은 신규 보훈 스토리 기획과 개발, 보훈 영상물 제작, 보훈 영화 드라마 후반 제작 및 유통 마케팅, 보훈 공연 예술 제작 지원으로 구분해 추진됩니다. 이 가운데 단편 영화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을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를 중점으로 지원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신청된 작품 기획안에 대한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5월 중 지원작을 선정한 뒤 6월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원 사업 참여는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와 포스터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유격군 전우회 총연합회가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유격부대 전적위령비 앞에서 대규모 추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김효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며 대한민국을 지킨 이들을 호국 영령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이들의 희생에 감사하고 그들을 기립니다. 최근엔 계급과 군번이 없어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았던 유격군 같은 영웅을 찾아내고 공로급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노력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유격군은 켈로 부대나 8240 부대에 소속돼 북한의 내륙과 연안 일대를 중심으로 게릴라전과 첩보 활동 등을 전개했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신분으로 활동해 이들의 헌신은 큰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유격군 전우회 총연합회가 11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있는 유격부대 전적위령비에서 대규모 추모 행사를 개최한 이유입니다. 이북에 가서 우는 애들 보고 유격대 그러면 애들이 똥그쳐요. 유격대가 하도 무서워서. 이북에서는 애들이 유격대 문제 아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유격대가 뭔지 모르죠. 다 북한에 가서 싸웠기 때문에 이름도 모르고 같이 죽고 같이 묵고 한 사람들이 수천 명 될 텐데 오늘 오셔 해서 여기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유격대원의 연세가 80세 중반을 넘어가면서 추모제엔 유가족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회원들과 유가족들은 대원들이 발휘한 필사의 투혼을 공유하며 대한민국을 지켜낸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렸습니다. KFN은 7월 27일 정전협정일에 맞춰 이들을 알리는 다큐멘터리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이들의 피땀 눈물이 만들었다는 사실 잊지 않겠습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701 특공연대가 지역 주민과 함께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인 줍깅 행사를 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육군 701 특공연대가 최근 파주시 광탄면 일대에서 봄맞이 환경 정화 활동을 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활동에는 장병 50여 명과 광탄면 주민, 지역단체 등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매년 행사에 참여하는 부대는 이번에 분수천 광신교 일대를 담당했습니다. 장병들은 이번 줍깅 활동으로 지역을 깨끗하게 했다는 뿌듯함과 가벼운 산책으로 하천의 바람을 쐬며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기분 전환의 시간도 가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장병들은 쓰레기를 담을 봉투와 집게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우리 국토를 지켜갈 수 있다며 많은 사람이 행사에 동참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부대는 후반기에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부대 개방 행사를 계획하는 등 앞으로도 민군이 함께하는 활동의 장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국가보훈부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문 정례 군의장 행사를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장 행사는 서울 현충원을 국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열린 현충원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상반기인 4, 5, 6월과 하반기인 9, 10, 11월 기간 중 매주 화,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20분간 진행되며 현충문 근무교대식과 국방부 의장대의 동작시범 등으로 이뤄집니다. 국방부가 지난 7일부터 닷새 동안 충남 논산시 국방대학교 직무교육원에서 국방통합물류 전문가과정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각 군 물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군 물류체계 이론 교육과 관련 시설 견학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견학에서 교육생들은 군의 현대화된 유무인 복합 물류 현장을 확인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화된 현장을 경험하며 선진 기술과 운영 방식을 학습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KB국민은행과 항공우주금융 파트너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항공우주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양기관의 전략적인 금융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항공우주 분야 미래사업 투자 지원과 완제기 수주를 위한 수출 금융 참여 등이며 총 1조 원 규모 한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수 준비!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동하는 영원한 해병 박수 시작! 하나 둘 그만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박수 그만! 부대 차렷! 반동 준비! 여러분 좌회전으로 중간은 805사다리 반동 시작! 하나 둘 중간 시작!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반동 그만! (4월 15일) 기상정보입니다. 비바람은 그쳤지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기온도 오름세로 접어들겠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보다 5도가량 낮은 상태로 공기가 차갑습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러나 오전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야간에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해무가 발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안과 산악 일부 지역으로는 강한 바람이 예상되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로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해무와 안개가 있을 수 있겠고 해안과 산악 지역으로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 대구 3도, 한낮 최고기온 서울 22도, 대구 24도가 예상되며 평년 기온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 항공작전은 강풍으로 일부 제한이 있겠으며 파고로 동해의 해상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목요일은 저기압 전면을 통과하면서 산발적인 강수가 나타날 수 있겠고 이후 금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한 차례 강수가 예상됩니다. 강수는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겠으며 이후 점차 맑아져 월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